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제 갓 2돌이 지난 아들아이,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4년쯤 됐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에 앞서 더 잘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집안 얘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굉장한 금수저예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물론 가난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여유로운 집안은 또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금수저냐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진 굉장히 좋은 분들이십니다. 근방에 저희 부모님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 정말 진정한 금수전,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인품이 훌륭한 부모님의 밑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들 말입니다. 전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었던 가정 환경 탓에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살았고 타고난 것들도 좋았던 편이라 노력하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공부도 취직도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여기까진 그래도 노력이긴 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단순히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전 운도 좋았어요.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런 사람 아시죠? 첫 번째 만났을 때 어딘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말입니다. 제 남편이 그랬어요. 첫 만남에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만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첫 만남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겠다는 생각 말이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주선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이상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절 아주 오래전부터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 두셨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널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조르던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와는 오래전부터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셨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나가서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절 며느리감으로 생각해 두셨다고 말입니다. 많이 가진 며느리들 들인 사람도 많고 나도 그런 며느리들 있지만 다 소용없다. 인성이 제일 중요해.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적이 있긴 해요. 동서될 사람들이 많이 가졌지만 인성적으로는 좋은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건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은 위로 형이 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손윗동서가 둘인 셈인 거죠. 그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조건도 아닌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셔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그러니까요. 집안이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고 직업도 괜찮긴 해도 뭐 대단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인물이 굉장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자기들은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며 저를 뜯어봤지만 사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유쾌하지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절 굉장히 예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그들은 저에게 적의가 있었습니다. 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무뚝뚝하신 편이었고 칭찬에도 조금 인색한 편이긴 하셨거든요. 그런 양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으니 반감이 생긴 것도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그들이 저한테 한 짓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시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젊었을 때 남편 잃고 혼자 안 해본 일이 없으셨대. 그러다 부동산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걸로 매년 기부하고 봉사하러 다니고 그리고 아직도 엄청나게 돈을 잘 버신다잖아.
그 시절에 여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우려면, 그리고 심지어 성공하려면 여자가 얼마나 독해야 했는지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셨어요. 왜 말 한마디를 해도 무게감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러셨습니다. 게다가 재산은 어찌나 많으신지 근방에 시어머니 땅이 아닌 땅이 없다, 그런 소문이 났을 정도로 땅 부자셨거든요. 그러니 동서들은 시어머니 앞에선 찍소리도 못했어요. 워낙 무서운 분이기도 하셨고 말을 안 들으면 혹시 언젠가 물려주실 재산에 자기들 몫이 줄어들 거라 겁을 냈으니까요. 그러니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애정이 더더욱 눈꼴 사나웠을 거예요. 자신들이 입안의 혀처럼 앞에서 살랑거려도 말 한마디 곱게 하지 않던 양반이 저만 보면 칭찬하고 예쁘다고 했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조건도 자기들보다 좋지 않은데 말입니다. 큰동서는 약사였어요. 그리고 집안도 꽤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시고 남동생이 의사고 말이죠. 그리고 작은 동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본인은 결혼 전에 옷을 파는 작은 샵을 운영하다가 결혼하고선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아직도 친정아버지의 카드를 받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돈 많은 집, 철없는 딸내미,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둘 다 학벌도 저보다 좋았고요. 뭐 학벌이 좋다고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는 게 이해가 안 갔을 법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저에게 시비를 걸어댔어요. 혼수나 예단 이거밖에 안 해? 우리 집 반도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 두 사람 집보다 못 살아도 그렇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셔서요. 그리고 그럴 때면 늘 시어머니가 제 방패막이 되어줬습니다. 뭐 시어머니는 의도하지 않으셨고 그저 제가 예뻐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선 그게 더더욱 열받는 일이긴 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뭐?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하셨다고? 어머님도 되게 웃기신다. 나 땐 그렇게 다 받아가셔놓군.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느끼곤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동서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을 거라고요.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동서들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시댁 어르신들도 아닌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말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절 예뻐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납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에게 예쁨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더 가지고 더 조건이 좋고 그런 이유로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결혼식 날도 그들은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어지간하면 결혼식 날 신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안 하잖아요. 여간 성질이 못돼 처먹지 않은 이상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식장이 소박하네. 그러게요. 친척들이 속으로 엄청나게 비교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작은 식장을 잡았어? 아유,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사실 그 결혼식장도 시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한 식장이었거든요. 물론 제안은 저희 쪽에서 먼저 한 거지만요. 둘 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당황한 모습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저희 집안이 혹시나 무시당할까 봐서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듯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걸로 사람 평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천박한 거다. 난 막내가 그래서 좋아. 올바르고 단단하고 곱고. 자고로 그런 게 정말 좋은 유산인 게다. 돈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그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천박하다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 말입니다. 전 사실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반성을 하거나 혹은 쪽팔려서라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생각이었고 그들은 저와 사고 회로가 달랐습니다. 더더욱 앙심을 품고 절 괴롭혔으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한 건 매사에 저를 비꼬는 행동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곧 어머니 생신이신데 혹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막내 동서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님의 선물 아니겠어? 그러게, 인품 좋은 막내 며느리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예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무시하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대놓고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어요. 사실 싸우자는 건 절대 아니었고 대화로 풀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상식인이라면 그래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 실수였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형님들이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형님들보다 모자라니까 충분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그 말에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나 두고 보자 하는 눈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절 곱게 봐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 가족이고 좋으나 싫으나 얼굴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나를 세우고 하는 건 서로 피곤하니까. 나 안 피곤한데? 동서 피곤해? 저도 안 피곤한데요? 진짜 유치하죠?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들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졌다니까요. 형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자 두 사람은 뭐라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전 그 두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예쁨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 질투하고 미워한 건데 다른 이유가 있을 리가요. 제가 형님들보다 모자라서요? 사실 그 이유라 해도 사람을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싫어한다는 건 이미 시어머니에게 들은 천박한 이유일 테니 맞다고 바로 대답은 못하더군요. 정 제가 싫으시면 그냥 없는 사람 치시고. 오죽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어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제 그 말에 오히려 발끈한 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어머님이 사사건건 동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칭찬 한마디 그렇게 인색하던 양반이 그저 우리 막내 며느린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우리로선 빈정 상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니까 그러죠. 뭐? 화풀이라고 했어? 아니면 뭔데요? 어머님이 절 예뻐하시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나세요? 야, 너 지금 질투라고 했어? 왜 사람이 전국을 찔리면 욱하잖아요. 딱 그렇게 욱하더라고요. 우리가 막내 동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막내 동서를 질투해? 그러니까요. 이게 보자 하니까 정말로 자기 주제를 모르네. 어머님이 좀 예뻐한다고 아주 그냥 세상이 다 자기 거 같지? 전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절 예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이 전부 제 거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막말로 시어머니랑 사는 것도 아니고 전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시어머니의 애정이 뭐가 그렇게 저한테 큰 부분이었겠어요. 뭐 좋아해 주시면 당연히 좋기야 하죠. 하지만 그거에 목숨을 걸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좋아해 주시면 좋죠. 남편의 어머니가 절 예뻐해 주시는 건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건 좋은 거고 전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절 예뻐하는 게 어떻게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말에도 욱한 게 보였어요.
고고한 척하네. 내가 모를 줄 알아? 결국은 돈일 거잖아. 결국 본심이 나오더군요. 두 분은 돈 때문에 어머님께 예쁨 받고 싶으세요? 우리가 너랑 같니? 우린 친정도 다 부자야. 전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겠다 하는 그런 못돼 먹은 생각은 안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말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알아먹은 듯 저를 노려봤고 말이죠. 그런 식의 말다툼이 몇 번 있고 나서 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의 대화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애초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절 좋게 봐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다 속위에 경일 끼겠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론 그냥 무시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원래 사람의 말에 꽁해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러고 지낼만 하긴 했습니다. 자주 보는 얼굴들도 아니었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것들도 제 안에서 나름대로 쌓이고 있긴 했더라고요. 제가 부처도 아니고 볼 때마다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쌓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적응 아닌 적응을 하고 있던 무렵 제가 임신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당분간은 집에 오지 말거라. 니들도 애한테 전화하지 말고, 알겠지? 시어머니는 임신을 한 절 굉장히 기특해 하셨어요. 저도 사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절 예뻐라 하셨는지 아직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추측하건대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동서들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유독 더 좋아 보였을 순 있겠다고 그렇게는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애 안 낳았어. 어머님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시나? 나 이건 정말 못 참겠어. 날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손주들까지 차별하는 거잖아. 한마디 하는 게 맞겠죠. 두 사람은 무슨 도원결이라도 하듯 다부진 얼굴로 결심하고선 시어머니에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했어요.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이긴 했지만요. 니들은 내리사랑이란 말도 모르니? 아니 그래도 손주들 가지고 차별하시는 건 좀...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니? 저희 임신했을 때랑 어머님이 너무 차별하시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도 그러실까 봐 저흰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다 느끼는데. 그래서 내가 손주들한테 못한 적 있어?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다 퍼주시는 타입이셨거든요. 그건 조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찾아와서는 유난스럽게. 저희는 걱정이 돼서. 걱정할 것도 셌다. 그럴 정신머리 있으면 니들 인생이나 조금 잘 살아. 내가 어디서 며느리들 인성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니? 동서 둘이 시어머니의 지인을 보고 제대로 인사를 안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니들도 예뻐하라고? 너희 같으면 퍽이나 그러겠니? 먼저 잘하고 예뻐해달라고 그래라. 내가 니들 얘기 밖에서 듣고는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했던 것 같아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한 말을 들은 거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걸 동서 두 사람이 깨닫곤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들도 쪽팔리긴 했겠죠. 그 일이 있고 아주 잠깐은 저에게 시비 거는 일이 없긴 했네요. 아주 찰나같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기까지도 정말 간섭이라는 간섭은 다 해댔어요. 좋게 말해서 간섭이고 사실상 절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었지만 말이죠. 아니 큰애가 아들이면 엄마 머리를 담는다는데 괜찮겠어? 저도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어머머, 그게 좋은 대학이야? 동서 기준으로는 그런가 보네.
저와 그다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속으론 참 많이 우스웠던 것 같아요. 뭐 긁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긁히지도 않았으니 더더욱 약올라 했고요. 하물며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걸어댔으니까요. 막내 동서 혹시 몸매 관리해? 네? 아니요. 근데 왜 살이 안 쪄? 그러면 안 돼. 애들 위해서 먹어야지. 그러게.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이기적인 엄마네. 다 챙겨 먹는데요. 병원에서도 영양상으로 문제 없다고 했고. 병원에서 하는 말이 다가 아니야. 그럼 뭐가 더 있는데요? 형님들이 의사보다 잘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논리가 없이 그저 저를 괴롭히기 위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기 쉬웠어요.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면 시익거리면서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또 그렇게 얼마간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돌이켜보니 어떻게 보면 짧았다고 할 수 있는 고작 4년의 세월 동안 동서 두 사람은 저를 참 알차게도 괴롭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사람을 질투해서 미워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 두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없긴 해요. 누군가가 싫을 수도 있고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직접 행동하는 사람을 또 잘 없잖아요. 아마 전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마 제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참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니까 그리고 저를 향했던 그 악의에 가득 찬 일들이 아이를 향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폭발을 하게 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사건이 있었어요. 우주는 유아원 언제부터 보낼 거야? 전 당분간 보낼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 애가 모자랄수록 일찍 보내야지.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모자라다니요. 엄마가 별로 뛰어나지 않은데 애가 모자란 거. 아니, 이제 두 돌이 채 안 된 애한테 모자란다가 뭐예요? 악담이세요? 악담이라니, 우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그런 걸 두고 보통은 악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어머님한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시어머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 두 사람은 입을 다물더군요. 제가 여쭤보고 올게요. 형님들이 제가 모자라서 애도 모자랄 테니 일찍 유아원 보내라고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니 그 두 사람은 상당히 당황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한 번도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그 두 사람의 행동을 말했던 적이 없으니까요. 덥석 제 손을 잡더군요. 말이 나도 모르게 헛나온 거야.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앉아있어. 시어머니를 들먹이면 입을 다물긴 했지만 그것도 처음 한두 번이었지 나중엔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어느 순간 파악을 한 겁니다. 제가 쉽게 시어머니에게 이르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전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평화로운 환경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 한마디로 언성을 높일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걸 겁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장에 잡았으면 일이 그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원래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하면 그 순간은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나잖아요. 그날도 저에겐 그런 날이에요.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시아버지의 제삿 정말 칼같이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모이길 강요 아닌 강요하시는 유일한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일찌감치 그날의 일정을 다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내가 몸이 좀 안 좋네. 그래도 저녁엔 갈 테니까 동서가 잘 좀 해줘. 둘 다 거짓말이란 것쯤은 이미 다년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두 사람도 정말 뻔뻔한 게 정작 그렇게 중요한 날엔 본인들도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귀찮거나 하기 싫다는 이유로 매번 빠져놓고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길 원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긴 해요. 또 너랑 나랑 둘이구나. 그래,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런 두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유난이라고 드세다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없다고들 했지만 전 시어머니가 동서들을 굉장히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으시고 몸이 안 좋으시대요. 매번 이날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참 체주다, 체주야. 시어머닌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동서들한테 별 말은 또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니도 계속해서 그렇게 알고도 모른 척 해주셨을 겁니다. 막말로 지들끼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아들네 부부들을 갈라서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거죠.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둘이 음식을 하느라 조금 지친 상태긴 했어요. 사람이 지치면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조금 늘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동서둘이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어머, 고생 많았겠다, 막내 동서. 그러게, 매년 고생이 많네. 미안해. 그 사과가 아니라 약을 올리려고 하는 사과인 거라는 건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한두 해 봐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보다 어머님이 더 고생 많으셨죠. 어머, 그러면 쓰나 젊은 동서가 더 고생을 했어야지. 그러게, 어머님 한다고 해도 동서가 말렸어야지. 그걸 같이 하고 있었어? 그 두 사람은 그날 작정을 한 듯이 보이긴 했어요. 시아버지 제사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은 게 화근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똑똑하다고 영재라고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 시어머니가 어화둥둥할 때 두 사람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두 분이 안 오시니까 어머님이 혼자 하면 시간 내에 못 맞출 것 같다고 도와주신 거죠. 그래도 혼자 하겠다고 했어야지. 그러게, 동서는 세상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이럴 땐 아무 말 안 하더라. 거기서 욱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컨디션이 좋고 별 힘들이지 않고 일을 했다면 평소와 비슷한 그 빈정거림에 그냥 웃으면서 대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도 상태가 좋질 못했어요. 그래서 말이 날카롭게 나가긴 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신 분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어머, 지금 말 다 했어? 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나요? 진짜 이게 막 나가자는 거야? 어디서 형님들한테... 그 말에 제가 그동안 늘 마음에 품고 왔던 생각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뱉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어른다워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른 대접해주고 싶지 않은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그 두 사람도 찔리긴 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본인들이 유치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에겐 그 말을 들은 게 눈이 뒤집혔던 모양입니다. 너 말 다 했어? 큰형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과 목소리로 버럭 외쳤으니까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머님이 좀 예뻐한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어머님이 예뻐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다 하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두 분이 저한테 하는 짓이 얼마나 유치하고 치졸한 짓인지.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그날의 전 말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후회는 없어요. 진짜 말 다 했어? 덜 했으면 어쩌실 건데요? 뭐? 두 분이 저한테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손 하나가 제 뺨으로 날아들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거기서 제가 맞을 거라는 건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고 전 순간 멍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거나 너무 아프면 순간적으로 멍해지잖아요. 전 그거 둘 다였으니까요. 이게 진짜 미쳤나? 제 뺨을 때린 건 다름 아닌 작은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전 머리채도 붙잡혔어요. 보자 하니까 아주 배는 게 없나 보다. 제 머리채를 잡은 건 큰형님이었고 말이죠. 아마 그 두 사람도 서로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걸 겁니다. 혼자 단독으로 저와 마주하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진 못했을 거예요. 전 그래서 더 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요. 놓으세요? 뭐? 제 머리채 놓으시라고요. 전 몹시 화가 나면 되려 차분해지는 성향이거든요. 왜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버버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냉철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순간 전 굉장히 이성적이었습니다. 너 진짜 죽어볼래? 작은 형님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고 제 머리채를 잡은 큰 형님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전 그 순간 크게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하고 말이죠. 진짜 기가 막히고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어머님을 부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았던 큰형님의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손이 스르르 풀렸고 작은 형님이 주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동서 미쳤어?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어머님! 작은 형님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전 큰 소리로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큰 형님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제 입을 막으려 하더라고요. 전 그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무슨 수로 제 입을 막으시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어머님을 크게 불렀죠.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사달을 낼 생각이라는 걸 두 사람은 안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방금은...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큰형님과 작은 형님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알았어요. 아, 시어머니가 뒤에 와 계시는구나 하고 말이죠. 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일부러 운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내 편이 왔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만히 제 어깨를 잡으며 다정히 묻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나도 모르게 정말 그동안 쌓인 게 많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한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도 말이죠. 어머니, 전 이제 못하겠어요. 너 우냐? 대체 무슨 일이야? 얘 왜 울어? 시어머니가 우는 제 얼굴을 보며 당황해서 물으셨고 형님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 형님들 두 분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거든요. 죽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이 집 식구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말은 폭탄처럼 투하됐어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형님 두 사람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저를 달래주던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리고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굉장히 화가 난 말투로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듣기만 해도 등골에 땀이 확 흐를 만큼 무서운 얼굴로 말입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막내 동서랑 저희 사이 잠시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요. 막내 동서 우리가 오해하게 말을 했다면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화 풀어. 응? 미안해. 어떻게든 제 입을 막으려 정말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내가 그 정도로 호구로 보였는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간절한 눈으로 절 바라봤지만 전 이번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간 잘 지내보려고 전 제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갈수록 막말도 심해지시고 오늘은 뺨도 맞고 머리채도 잡혔는데 이젠 제가 더 못 버티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맞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전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주 엉엉하고 말이죠. 사실 일부러 더 크게 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 것도 맞아요. 형님 두 사람은 제가 일부러 운다고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테지만요. 아니, 막내 동서, 일어나 봐. 그게, 저도 욱해가지고. 너무 당황해서였는지 자신들의 거짓말이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였는지 몰라도 절 때리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 정말이냐? 그리고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쏙 들어갈 만큼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아무 잘못 없는 저도 무서웠는데 아마 그 두 사람은 오줌을 지를 정도였을걸요. 이게 다 정말이냐고 물었지 않니? 시어머니의 그 큰 소리에 형님과 작은 형님이 움찔하는 게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워했단 말이겠죠. 눈치 보던 작은 형님이 먼저 냅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둘 중에 더 약삭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욱해서 그만. 어머님이 동서만 너무 예뻐라 하시니까 질투가 나서. 그리고 그런 작은 형님의 모습을 본 큰 형님도 재빠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고 어른답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동서 미안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줄 몰랐어. 용서해줘, 응?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줄 몰랐다니 전 그 말에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괴롭혀 놓고 괴로울 줄 몰랐다라 용서하려다가도 그 말이 쏙 들어가게 하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다 정말이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사과고 나발이고 이 모든 것이 정말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분개를 하셨어요. 화를 풀 생각이 없어 보이셨고요. 이것들이 알아서 정신 차리겠거니 하고 어느 정도 모른 척을 해주니 끝도 없이 나대서 결국 이사다를 내? 내가 니들 가만히 못 둔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선 저를 한 번 더 달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휴대전화를 가지러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형님 둘이 다급하게 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급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굉장히 똥줄이 타 보이긴 했네요. 막내 동서,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만해. 다신 안 그럴게.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였는데 선 넘었어. 착한 동서가 풀어? 싫어요. 그리고 전 딱 잘라 말했습니다. 칼을 뽑았으면 끝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언젠가 저들은 다시 그럴 거라는 걸 말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요. 제가 단호하게 싫다고 하자 당황해서 그 두 사람이 어쩔 줄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가 어딘가 통화를 끝낸 듯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 다 여기 있거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1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서 쫄리는 사람 둘과 그 불편한 자리에 계속 있어야 했던 저 말입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자 아주버님 두 분과 남편 그리고 어떤 남자 하나가 시어머니 집으로 다급히 찾아왔어요. 내 변호사다. 시어머니가 그 모르는 남자를 소개할 때 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형님들 두 사람도 직감적으로 알아챈 듯 보였어요. 표정을 보니 큰일 났단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버님 두 분과 남편만이 영문도 모른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폭탄 투하를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이것들을 내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할 테니 너희들도 결정해. 아니,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막내 동서를 괴롭히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뺨으로 올려붙이고 머리채를 잡고 난 이딴 것들 더 이상 며느리로 삼고 있을 생각이 없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아주버님 두 분은 물론이고 남편이 제일 놀라서 제 쪽을 다급히 달려왔어요. 그러곤 제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에 금방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어버버거리더라고요. 오늘 유언장 작성을 새로 하려고 한다. 니들이 저것들을 계속 아내로 두고 산다면 난 니들한테 내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그 선언에 아주버님 두 분은 물론이고 형님 두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이라는 말이 그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을 만큼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돈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절 질투했는데 그 돈이 깡그리 날아가게 생긴 거니까 말이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봐주지 않을 것 같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날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셨어요.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그 두 사람에겐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고 모조리 다 막내인 남편에게 주겠다고 말이죠.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아주버님 두 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며 저에게 번갈아 사과를 하셨고 동서들에게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고요. 남편도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걸 남편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화가 많이 났을 땐 형님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형님들과도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였으니 뭐 남편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진 알 수 있으시겠죠. 큰형님과 작은 형님도 처음엔 겁이 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던 건지 그날 이후 며칠간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을 못 받는 걸로는 모자라서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으니 저에게 빌려오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나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동서가 아니 꽂고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말이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 밉다 하면 더 미워지고 어느 순간부턴 정말 동서가 너무 미웠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딱히 그럴 만한 명확한 이유도 없었는데 말이야. 질투라는 감정이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건지 저도 동서 두 분을 보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전 아직도 그들이 밉고 용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게 다 본심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었단 말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젠 정말 잘해볼게. 정신 차렸어. 그러니까 기회를 한번 줄 수는 없을까? 동서가 얘기하면 어머님도 다시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전 가만히 있으면 이제 편해지는 건데 왜 제가 그런 수고를 두 분을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거죠?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우리 둘 가정이 이대로 깨지는 걸 동서가 바란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런 말 그렇지만 아이도 있고. 사실 그렇긴 했어요. 어쨌든 가정이 깨지는 걸 저도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졌던 것 같네요. 물론 두 사람이 저에게 한 잘못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순 없겠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인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요? 너는 참 속도 좋다. 그런 것들 두고 보고 싶니?
난 내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물론 전 아직도 형님 두 분이 밉지만 아주버님 두 분이나 조카들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날벼락인 거니까 그렇게 두고 싶진 않아서요. 제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도 생각이 많아지신 듯 했어요. 사실 아주버님이나 조카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날벼락인 게 맞으니까요. 아직까지 시어머니는 결정을 내리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괘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한번 오만정이 떨어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게 회복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하시는 게 진심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도 저의 그런 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긴 했어요. 자기도 얼굴 보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네요. 이렇게 쓰고 보니 제가 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도 의무이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결정하시든 전 그 뜻을 따르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두 형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결정이면 전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아직도 믿고 있고 형님들이 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미움을 조금 거둔다면 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아직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에 열등감을 느껴서 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치졸하고 천박한 일인지 두 형님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말이죠. 남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니 말입니다. 두 분 다 아직도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계세요. 뭐 본인들이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급해서 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한 것만으로도 한 발 나아간 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고요. 이런저런 얘기들과 그간 제가 속상했던 것들을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한결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든 이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제 얘기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그러면 전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겪어보니 마음도 몸도 건강한 게 최우선이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병이 나고 말이죠. 다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외교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있고 이제 갓 1살 생일이 지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전 중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하다 20살이 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문장을 만들 때 약간 영문식으로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점 감안하시고 제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제 얄미운 형님들 2명 때문인데요. 전 3형제 중에 막내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껜 막내 며느리입니다. 저희 친정엔 부모님과 제 위로 언니가 하나 있는데요. 저보다 3살 위의 언니를 따라 저도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조기 유학이었어요. 제 언니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매일같이 제 부모님을 졸랐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나 하버드 법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미국으로 보내줘요. 네? 아니 글쎄 정미야, 안 된다니까. 유학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작정 조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엄마, 나도 미국, 응? 언니랑 같이 가게 해줘. 나도 공부 열심히 할게, 응? 법대는 아니더라도 나도 하버드 들어갈 수 있게 공부 열심히 할게. 제발.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당신은 걱정 말고 있어. 그래도 내가 우리 애들 하고 싶은 공부 시키려고 이렇게 사업하러 해외로 다니는 거잖아.
그런데 딸들 하고 싶다는 공부 못 시켜줘서 되겠어? 저희 친정 아버지가 수입식품 사업을 하고 계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차나 건강식품 같은 걸 주로 수입하셨는데요. 우리 네 식구 모두 어렵지 않게 먹고 사는 정도는 됐답니다. 제 어머니는 그걸로 만족하라고 유학은 너무 큰 욕심이라고 제 언니를 말려봤지만 언니는 전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뭐 한 가지에 꽂히면 앞뒤도 안 재고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성격을 가진 게 제 언니였거든요. 언니가 하버드 법대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도 미국 어떤 드라마를 보고 그거에 꽂혀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참 어이가 없죠. 하지만 TV 속에 그 하버드를 직접 보고 그 미국인들이랑 막힘없이 유창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언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작정 비디오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6학년이 되자 영어 회화가 엄청 늘어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거리낌 없이 대화할 정도가 됐답니다. 언니는 겁도 없었고 아무리 파란 눈에 금발인 외국인을 만나도 떨고 그러는 법이 없었어요.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같이 영어 회화 학원에 다녔어도 그 반에서 말을 제일 잘하고 많이 하는 것이 저희 언니였습니다. 같이 다니던 학생들도 언니에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외국인 영어 선생님은 원더풀, 엑설런트 이런 단어를 남발하면서 항상 언니를 칭찬했습니다. 그런 언니 덕분이라고 할까요? 언니에게 괜히 지기 싫었던 저도 언니 따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전 타고나기를 언니보다 머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언니가 밤 10시까지 공부하면 전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어요. 가끔씩 전 부모님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어요. 언니에게만 좋은 유전자를 몰아준 게 아니냐며 부모님께 푸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실 때마다 지금은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 그제야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은 누구든지 귀엽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아무튼 전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딸 둘만 유학을 보내는 것이 못내 탐탁지 않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든든한 제 아버지의 후원 덕분에 저와 언니는 미국에 가서도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의 성적을 유지한 언니는 하버드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었고요. 언니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인으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교장 선생님에게 표창장도 받고 졸업했었던 자랑스러운 저희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들어가기란 어렵긴 했어요. 제 언니는 법대에 힘들지 않게 들어갔지만 전 입시를 할 때 담임 선생님이 하버드는 조금 어렵다고 다른 아이비리그에 가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하버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담임 선생님은 곤란한 얼굴로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떨어져도 책임질 사람은 바로 나니까 그 사실만 알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워가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수학이었는데요. 시험을 보기 전날에도 언니에게 과외 지도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선미야, 너 혹시 내가 갔다니까 이렇게 억지로 공부하면서 너도 하버드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다른 좋은 학교들도 얼마나 많은데. 넌 꼭 그 학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넘치는 점수로 쉽게 들어갈 학교가 많잖아. 언니가 하는 거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난 언니한테 뒤떨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가르치는 건 내가 하버드 들어갈 때까지만이야. 그 이후로는 나한테 신경 안 써도 돼. 저의 앙칼진 대답에 언닌 고개를 저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언닌 제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 개인 과외를 해줬습니다. 그건 장녀로서의 의무감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둘만 미국으로 보낼 때 아버지는 언니에게 저를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믿을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면서 미국으로 가기엔 어린 저의 유학을 언니와 함께라는 이유를 달아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언니는 둘 다 대학생이 됐어요.
언니와 전 같이 지내던 집을 넘기고 언니는 혼자 자취를 했고 전 하버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학년 학기 초엔 매일 언니를 만나 같이 저녁을 먹고 서로 그날의 생활 얘기도 나누고 했지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언니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서 저와 만나는 걸 점점 꺼려하게 됐어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언니에게 좀 집착을 하는 성격이라면서 저녁마다 만나기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대신 매일 밤마다 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갔는지도 확인하게 됐고요. 제 언니가 외국 남자와 같은 방을 쓰거나 동거를 하게 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 언니에게도 경고를 했어요. 혹시 남친이 언니에게 몹쓸 짓을 강제로 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절대 허락하지 말고 내쫓아 버리라고요. 안 그러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언니를 강제로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지? 절대 그 남자친구가 언니한테 손을 대게 해선 안 돼. 그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아버진 결혼만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실 언니도 잊어선 안 돼. 그래, 알았다니까. 마이클은 그런 남자 아니야. 집착은 좀 있어도 신사라고. 자기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날 지켜준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얼른 전화 끊고 잠이나 자라고. 전 이렇게 언니의 안전과 행복을 확인한 후에야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성인이나 다름없던 언니를 너무 단속하고 억압했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여자의 둘이서 먼 타국에 나가 살 땐 알아서 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언니가 절 지켜줬으니 이젠 제가 나서서 언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부모님 대신 제가 할 일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언니는 하버드 대학 법학과 건물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 위에 섰어요. 언니만을 사랑한다고 주워 섬기던 그 남자친구가 언니의 순결을 억지로 빼앗아 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언닌 그 남자의 뺨을 때렸고 그 남자는 폭력으로 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언닌 법대를 졸업해서도 절대로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었거든요. 그 법 때문에 언닌 절망에 빠졌어요. 언니의 과 친구들이 나서서 언니를 말려봤지만 결국 그날 언닌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닌 며칠간 학교 수업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셨고 그러다가 택한 게 극단적인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언니가 죽은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 학교 수업이 없어서 하버드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근교 해안에 놀러 갔었거든요. 하지만 전 더 이상 하버드 대학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이 너무 슬픈 나머지 저도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은 미국으로 오셔서 언니의 시신을 수습하고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전 오랜 시간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니가 죽은 다음부터 세상은 저에게 회색빛과 같았어요. 무엇을 하려고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은 의욕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 길로 하버드엔 자퇴서를 썼어요. 혼자 다시 미국으로 가서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시는 미국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선미야. 이 아빠와 엄마도 우리 큰딸이 죽은 건 너무 슬퍼. 네 엄마도 정미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나서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너처럼 2, 3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힘들어할 수는 없잖니. 우린 이제 너라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뭐라도 하도록 노력을 해봐. 그날도 전 밥만 축 내고 누워있는 시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그런 따끔한 말에 전 불현듯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산책처럼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선 어머니를 도와 아침밥을 차려서 먹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언니를 잃은 슬픔도 조금씩 옅어져 가고 우울증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다시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에서 다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용기는 끝까지 나지 않았었죠. 언니가 죽은 그날에 전 미국의 해안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는 죄책감이 아직도 저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전 대학 생활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다시는 공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대신 전 카페나 햄버거 가게 등 대학생들이 다닐 만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또래 애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전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그들의 밝음에 동화돼서 언니를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신 누군가를 제 인생에서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전 트라우마로 힘들었지만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24살이 되던 해 다른 대학 졸업생들처럼 취업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매달 토익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봐서 거의 만점을 받았고 대학 졸업장만 없다 뿐이지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스펙을 쌓은 결과 전 방송국 외부 제작소에 작가로 취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들어간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퀴즈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토익 시험 만점 성적과 하버드 대학 입학 증서가 절 그 프로그램의 작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줬죠. 제가 방송국에 취직하고 난 후부터 어머니는 기운을 차리셨고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더라고요. 간간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도 나가시고 동창회에도 나가셔서 자랑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어머니의 동창분과 2차까지 술을 드시다가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 동창 친구분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동창의 아들과 절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전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어요. 아직 소개팅이나 선을 볼 나이도 아니고 그런 자리가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엄마, 나 아직 26인데 왜 선자리를 잡았어? 난 엄마 아빠랑 오래오래 살고 싶지. 벌써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하면 예능 작가로서의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애라도 나오면 경력 단절료 되는 건 한순간이잖아. 나 아직 결혼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아니, 벌써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같이 연락하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엄마 나이도 이제 60대 중반이다. 엄마 아직 힘 있을 때 손주 키워주고 싶지. 좀 있으면 몸이 힘들어서 네 아들, 딸 키워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꼭 결혼하라고 고집 피우지 않을 테니까. 어쩌면 네가 좋아서 그 친구 아들하고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잖니?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난 7급 공무원이라는 그 친구분의 아들은 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남자였어요. 옅게 속 쌍꺼풀이 진 눈매를 보자마자 전 마음의 장벽이 확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지만 제 언니와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게 남편과 1년 반 동안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 걱정과 달리 시댁에선 제가 작가라는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면서 시어머니는 결혼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선미가 예능 작가라니 정말 난 우리 며느라기 자랑스럽다.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작가 선생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 우리 집안에서 창작자가 나오다니 정말 감격스럽다.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그래. 우리 아들도 7급 공무원이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신랑감이라고. 아유 그럼 뭐래요. 당신도 학교 교장, 우리 아들도 공무원. 아우 난 정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유리벽이나 철창 같아. 너무 딱딱해. 이제야 나랑 좀 맞는 애가 들어온 것 같다. 너무 좋아. 다행히 어머니 친구분이신 우리 시어머니는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신 좋은 분이었어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며느리에게 물을 뿌리거나 김치 싸대기 때리는 시어머니는 아닌 것에 전 지금도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봐주신 덕분에 전 아직도 작가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외주 제작사가 아닌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중 제가 지금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다는 이유 딱 한 가지였죠. 제 큰형님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국문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둘째 형님도 경제학 박사까지 학위를 따고 우리나라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선임연구원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진 못했지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 머리는 좋은 편이어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었다는 건 우리 친정에선 불문율 같은 거였어요. 저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려면 친언니에 대한 묵은 상처도 꺼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선 아무도 그런 슬픈 말을 다시 꺼내고 싶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만 제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어디 가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저 미국에서 사고를 당했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친척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언니 죽음의 사이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도 남편조차도 그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한 후 첫 명절을 맞았을 땐 새해가 지나가고 설날이었는데요. 저는 새댁이니 녹색 치마에 붉은 저고리로 입고 시부모님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진 제가 예쁘다고 하시면서 세뱃돈으로 1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만족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세아가 너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형님들하고 잘 지내고 이제 우리 마누란 부엌에서 해방 좀 시켜주어라. 이제 우리 마누라도 며느리가 셋이나 됐으니까 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유, 당신은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어디 가서 그런 시어머니 노릇했다가 큰일 나요. 요즘 시대 시어머니들은 아들 집에 갈 때도 전날에 미리 며느리한테 허락 받고 가야 한다던데 큰애랑 작은애도 안 그러니?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그런 걱정 마시고 오시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오세요. 아우, 큰형님,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러시면 어쩌려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이미 시어머니와 몇 년이라도 같이 살아와서 그런지 어머니 앞에서도 자칫하면 무례해 보일 수 있는 말도 잘도 하더라고요. 전 이제 시댁에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으니 되도록 말을 아끼고 얌전히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몸가짐도 말도 조심해야 친정 부모가 욕을 안 들을 거란 어머니의 단단한 당부가 있었거든요. 하긴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동창 친구시니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형님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따돌리면서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그 첫 명절에 저녁 식사 후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큰형님이 제 옆에 와서 한복을 입고 앞치마를 한 저에게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이었어요. 전 깜짝 놀라서 악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선미야, 무슨 일이니? 아니, 야, 어쩌다가 한복에 물을 튀겼어. 이건 빨기도 힘든 건데, 아유, 어쩌니? 아, 설거지하다가 물이 좀 튀어서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너무 크게 소리 질렀죠? 죄송해요. 그러게 말이야. 아, 누가 보면 내가 동서 괴롭히려고 일부러 물 묻힌 거라고 오해하겠어. 안 그래? 동서가 그릇을 제대로 안 헹구길래 난 도와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러게 내가 과일 깎으면서도 봤는데 말이야. 우리 막내 동서가 거품 있는 그릇 뒤쪽을 꼼꼼하게 안 닦더라고. 나도 말해주고 싶었는데 혹시나 동서가 괴롭힌다고 오해할까 봐. 그래서 말 안 한 건데 우리 형님은 그런 꼴을 또 못 봐서 그래. 얄미운 동서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한마디도 대거리를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형님들에게 아무 말이 없자 남편이 대신 화를 내줄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도 두 형님들도 남편에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만은 제 편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얼마나 제게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있었으니 전 명절에 시댁에 꼬박 3일간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명절이라 시어머니는 설날 다음 날에 친정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좀 언짢았지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금이야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시긴 하지만요. 두 형님들은 설 당일날에 각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저한테 다 밀어두고 그 두 사람은 아주 꽃단장을 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결혼 후 첫 명절은 바로 당일 말고 그 다음 날에 친정에 갔으니 당연한 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시댁의 룰 같은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서운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나한테 떠밀듯이 하고 가버린 거라든지 제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말로 할 수 있는 건데 대놓고 절 곤란하게 만들고 그걸 즐기듯이 말했다는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것이죠. 전 28,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직 아기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과도 그 문제에 대해선 합의를 했고 2, 3년은 신혼생활을 즐긴 다음 아기를 갖기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나 제 두 형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어머니보다 더 얄밉게 간섭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 아기를 갖지 않느냐, 혹시 저에게 무슨 하자가 있어서 애를 못 갖는 건 아니냐며 꼭 시부모님 앞에서 절 모함하고 나쁘게 말했어요. 형님들은 그걸 즐기는 듯이 보였습니다. 정말 중고등학교 때의 일진처럼 저라는 타겟을 찍어두고 괴롭히는 걸 확실히 즐겼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저만의 억측이 아니었느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은 은근슬쩍 제 욕을 할 때마다 입술 끝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얼굴에 비웃음을 띄우면서 그런 말을 하면 누구라도 제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전 처음부터 시댁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걸 제가 아는데 뭐하러 그들의 바보 같은 도발에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 그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건 두 형님들의 부활을 더 돋구는 결과가 됐어요. 막내 동서는 정말 철면피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어쩜 저렇게 꿈쩍도 안 하지?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린 거 아니야? 형님, 방법을 좀 더 다르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면 행동으로라도 보여줘야죠. 어떻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년이 뻔뻔스럽게 우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건지. 얼굴이 두꺼워도 정도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형님? 그러게, 그건 작은 동서가 한번 궁리해봐. 어떻게 하면 그년이 정신 못 차리고 펑펑 울게 만들지 말이야. 알겠지?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어요. 거의 3년 동안이나 그들은 절 괴롭히면서 재미를 느끼고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와서야 말이지만 시댁에 올 때마다 그 두 사람들은 제 머리도 툭툭 때리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서 절 깔보는 말을 예사로 했어요. 남편의 형님들 역시 자기 아내들의 말만 믿고 절 완전히 모자란 여자인 줄로 믿고 있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입으로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절 보는 눈빛은 저를 시댁의 하녀처럼 생각하고 뭐든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다못해 맥주나 담배가 떨어져도 자기네 애들을 안 시키고 저한테 사다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만은 시아주버님과 형님들이 시켜도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전 절대 시댁에서 우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서러워도 두 형님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남편은 그 두 형님들이 저에게 일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곤 두 형들에게 와이프 단속 좀 잘하라고 화를 내기도 했고 절 감싸주는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들은 남편의 말 따윈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음 추석 명절 때 제가 큰형님이 시키는 담배 심부름을 거절하자 큰형님은 주먹으로 제 머리를 툭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화가 나서 형님에게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형님은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막내 서방님, 제가 언제 동서한테 못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동서가 배움이 짧으니까 내가 넓은 마음으로 가르쳐주려고 했던 건데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 가르치다가 손 좀 올린 걸 가지고 막내 동서가 그래요? 제가 때렸다고? 머리에 손 잠깐 댄 것뿐인데 너무했다 동서. 아니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형님한테 따지기부터 하시는 거 서방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쪽 말만 듣고 그 입장에서만 말하면 당연히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동서 친정에서 가정교육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받았어? 우린 엄연히 동서의 윗사람이라는 거 몰라? 그러니까 큰형님한테 얼른 사과해. 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구고 손을 올린 사람이 누군데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지 찬찬히 듣지 않으면 완전히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린 두 형님들의 화술이 정말 악마의 혓바닥처럼 교묘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날의 중재를 해주셔서 다행히 모두 뒤집어지지 않고 슬쩍 덮여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전 그 후에도 큰형님이 제게 사과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 들었던 겁니다. 전 친정집에 가서야 갑자기 그동안 꾹 눌러온 서러운 생각이 들어 그만 친정엄마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제 눈물샘이 터진 걸 보시곤 친정엄만 크게 놀라서 남편에게 물으셨죠. 아니 선미 얘가 왜 이러나? 자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해서 와이프가 저희 형수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좀 많이 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 장모님 뵐 면목이 없지만 전 우리 선미만 사랑하고 아껴줄게요. 이보게, 자네 집안 문제가 아니어도 얘는 어릴 적에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애일세. 그러니 우리 선미랑 살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말고 잘 감싸주면서 살게나. 우리 선미 어디 가서 잘못하거나 눈치 없는 아이는 아닐 거야. 그러니 잘 봐주고 감싸줘. 내 부탁할게. 당신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니야 정서방.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려. 선미야 마음 굳게 먹고 그만 울어. 시댁이 편하기만 한 장소는 아니잖니.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줘야지. 형님들이야 네가 좀 더 나이 먹고 시댁에서 입지가 굳어지면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친정엄만 저에게 위로도 하고 절 단단하게 만들려고 모진 말씀도 좀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냉정한 엄마가 좀 서운했어요. 지금에서야 친정엄마의 속마음을 알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지만 말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 엄마도 제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마음 아프지 않을 리가 없었던 건데요. 그렇게 결혼하고 한 번의 설날을 지내고 한 번의 추석도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절 집으로 불러 위로를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니까 제가 두 형님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이 명백해도 시어머니가 형님들을 함부로 혼내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미안하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형님들의 친정도 큰형님네는 강남에서 300억 건물을 가진 부잣집이고 둘째 형님네는 시아버지가 법조계에 있는 분이라고 시어머니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조차 어이가 없었어요. 그들의 친정 눈치까지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평범한 사업가 집안인 것이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그 원수 같은 형님들은 절 괴롭히는 것을 고작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추석과 또 김장철 사이에 10월 말에 시아버님의 할아버지 제사가 있거든요. 그때 그 두 형님들은 자기들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온다고 하면서 또 시어머니와 저만 둘이서 모든 제사 음식 밑준비를 하도록 몰았어요. 이번엔 시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큰형님에게 뭐라고 하시긴 했지만 큰형님은 타격이 하나도 없었는지 오히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교수인 건 아는데 그래도 오늘은 일찍 퇴근할 수 있지 않았니? 수업만 하고 온다면 넉넉히 6시면 끝나고 학교에서 바로 오면 이 시어머니가 갈아입을 옷도 주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늦었니? 어머 어머니,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인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시댁에 올 수는 없잖아요. 일할 때 입을 옷도 이미 싸가지고 출근했고요. 전 사실 일할 생각 다 하고 왔어요. 혹시나 남은 일이라도 있으면 할게요.
이번엔 제사 끝나고 설거진 저랑 작은 동서가 할 테니 어머님이랑 막내 동선 쉬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와 제가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제사 나물 묻히고 전 부치고 했던 수고가 다 씻겨 나가진 않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날의 작은 형님에 비하면 큰 형님은 양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아예 제사가 끝나고 나서 오지도 않고 전화만 한 통 했을 뿐이었어요. 갑자기 예정에 없던 야근을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제사에 못 갔다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짧은 통화를 끝낸 후 시어머니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신 것 같았어요. 작은 시아주버님에게 시어머니는 네 와이프가 이 시어머니를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고요. 이번만큼은 큰형님도 작은 형님을 쉴드 쳐주지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 책 잡힐 일 하나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그랬던 거라면 시어머니도 이 정도까지 열받아서 소리를 지르시진 않았을 텐데요. 작은 형님은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평소에도 그렇게 시아주버님에게 집안일을 모두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장 봐오라는 것이나 오후에 애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건 아주버님이 맡았다고 하시더군요.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주버님보다 연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아주버님을 무시하기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작은 시아주버님이 시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대신 사과드리고 빌어서 어떻게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큰형님과 작은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제사 때 장본 비용을 충당하라고 50만 원씩 100만 원을 드렸다고 했어요. 돈으로 무마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화를 쉽게 풀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김장철에 온 며느리가 다 시댁에 모였을 때 작은 형님은 시어머니와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웃으면서 넘어가시더라고요. 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참 사람이 좋은 것이 물러 터진 것 같기도 하고 큰 동서와 작은 동서 역시 돈만 들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게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김장하는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제사인 늦거나 빠져도 김장 날엔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들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도 알려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땐 스케줄을 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거였어요. 두 형님들도 김장에 대한 시어머님 집착 같은 마음은 잘 알고 있었던 듯 그날은 제 시간에 시댁에 오더라고요. 전 1시간 전부터 시댁에 불려가서 배추 절이기부터 동원되어 있었고요. 결혼하기 전 친정집은 공장 김치를 마트에서 사 먹던 분위기여서 전 당연히 김장이란 건 해본 적도 없고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칼질도 서툴고 파나 물을 채 써는 건 제겐 너무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제게 팔을 다듬고 채 써는 것을 조금 시켜보시던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텐 세척이나 배추 뒤집기, 풀 끓이기 같은 쉬운 일들만 시키셨죠. 어머, 이건 누가 채 썬 거예요? 물을 이렇게 굵게 해놓으면 어떡해. 막내 동서 진짜 깬다. 한 번도 김치 담가본 적 없어?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우리보다 더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잘 됐다고 해야 될지. 동서, 평소에 서방님 밥은 제대로 해주고 사는 거 맞아? 그날도 어김없이 그 두 형님들은 제가 해놓은 일들을 트집 잡으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주눅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평소처럼 형님들의 비아냥거리는 행위와 말들을 참아 넘기려고 해봤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님들은 절 괴롭히겠다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영어를 사용하면서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무식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걸로 착각했나 보더라고요. 지금부터 두 사람의 대화는 영어로 하는 말이라 생각해 주세요. 전혀 말이에요. 진짜 무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욕하고 있는 건 꿈에도 모를걸요? 안 그래요? 우린 다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들인데 저딴 고졸 무식쟁이랑 겸상이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어머니도 마찬가지셔. 어떻게 같은 며느리라고 저딴 년하고 우릴 같은 밥상머리에 끼워 넣을 수가 있냐고. 진짜 우리들이 밥 다 먹고 남은 찌꺼기나 먹어야 할 년한테. 그동안 우리가 너무 관대했던 것 같긴 해. 저것 봐, 저년. 김치도 더럽게 못 담그는 거 봐. 전 저를 대놓고 비웃는 두 형님들의 말을 듣다가
완전히 참을성의 한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매운 김칫솔을 막 넣고 있는 두 형님들의 머리 위에다가 엄청 짠 멸치젓갈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김치를 담던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뭐야? 너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두 형님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눈을 비비면서 미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두 년들의 머리 위에서 전 유창한 영어로 그들에게 앙칼지게 쏘아붙여 줬어요. 왜? 너희들만 영어 할 줄 아는 거 같니? 나 중학교부터 미국 유학한 여자야.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유명한 사립중학교랑 고등학교 나왔어. 그리고 나 하버드 대학교 입학 증서 있는 여자거든. 영어 하려면 뭐 알고나 말을 하든가 해. 니년들이 하는 그 영어 문법에 한참 안 맞는 문장들인 거 알기는 하니? 이 미친년들아? 시어머님 물론이고 두 형님들과 아주버님들까지 깜짝 놀랐어요. 제 유창한 영어 실력도 물론이지만 제 폭탄 선언이 얼마나 뜻밖의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언니와 함께 조기 유학을 갔다는 것과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었다는 과거는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남편도 몰랐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시댁에도 끝까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하지만 전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자존심이 높고 공부라면 남들 못지않게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과거 있는 여자였으니까요. 겨우 그깟 박사학위가 뭐라고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만들고 절 한참 낮게 보는 그 두 년들의 행패 더 이상 비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두 형님들은 코웃음을 치면서 제가 하버드 입학생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휴대폰에 가지고 있던 하버드 입학증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년들은 뒤통수를 3개 맞은 듯한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런 그년들의 멍청한 표정은 사실 절 즐겁게 했습니다. 어때? 이걸 보고도 니년들이 할 말이 있어? 말하려면 똑바로 영어를 사용해. 알아들었어? 저의 매끄러운 영어 발음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입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 내던지고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다들 굳어져 있다가 제 남편이 가장 먼저 정신 차리고 절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하버드 입학생이었던 거 맞냐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비밀로 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전 그때서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전부를 남편에게 말해줬습니다. 놀란 얼굴로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남편은 어느새 울고 있던 절 가만히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다 쏟아내. 더 울어도 돼. 당신도 그때부터 얼마나 언니가 그립고 죄책감 느꼈겠어. 난 그런 당신 마음 다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언니 때문에 울지 마. 그리고 나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난 당신 남편인데.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그 얄미운 형수님들이 또 당신에게 뭐라고 한다면 내가 막아줄게. 형들과 척을 지는 일이 있어도 난 당신 편이야. 전 다정한 남편의 말에 얼음처럼 굳은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전 시댁의 아파트 단지 현관에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두 형님들은 절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뛰쳐나간 후 두 형님들은 시어머니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다고 해요. 세 사람이 들어오면 조금 잘못하더라도 관대하게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면서 큰며느리 둘이서만 저를 따돌렸다고 하면서요. 그게 고딩 일진들하고 뭐가 다르냐면서 시어머니는 극대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조금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못하시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시댁의 기강을 잡는 분은 역시 우리 시어머니 뿐이셨습니다. 전 친정에 시어머니가 싸주신 김장김치를 들고 가서 우리 친정엄마에게 그 얘기를 자랑처럼 했어요. 그랬더니 친정엄만 처음엔 왜 분란을 일으켰냐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제 남편이 저를 역성 들고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그건 정말 연속극에 나오는 시원한 사이다 복수일 뿐이었어요. 제 형수님들이지만 제가 봐도 우리 선밀 너무 티나게 괴롭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도 이제부터 형들 눈치 안 보고 우리 선미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했어요. 형들이랑 다시 안 보는 일이 있더라도 형수들이 잘못했으면 잘못된 행동은 지적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믿음직하게 변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시아버지는 아주 잘했다고 사위에게 술 한 잔 내밀었습니다. 그날 저희 친정에선 김장김치와 수육으로 온 가족이 소주 파티가 벌어졌어요. 남편과 제 친정 아버진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됐던 건 물론이고요. 지금은 같이 낚시도 가고 등산 여행도 가는 단란한 장인과 사위지간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 어떠셨나요? 제 사연이 여러분들의 속까지 시원한 사이다 마시듯이 후련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 언니가 죽고 나서부터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제 언니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졌지만 저라도 언니를 대신해서 언니가 못했던 일들을 이뤄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전 남편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제 아들이 갓 돌을 지났지만 전 프리랜서의 형태로라도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육아는 이제 젖을 뗐으니 공동 육아로 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당연히 제 제안을 찬성했고요. 남편은 요즘 들어 정말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12월 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아빠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지 뭐예요. 전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지만요.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는 김에 둘째도 낳자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 하나만 키울 생각은 없다고, 어떻게 해서든 딸을 꼭 낳고 싶다고요. 남편은 잘하면서도 남자들 사이에서 치였고 집에선 시어머니만 여자여서 저희 시어머니도 손녀딸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고마워서라도 딸을 꼭 낳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전 딸을 낳으면 이름을 정미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 언니의 이름을 따서요. 그게 죽은 언니에게 속지 않은 마음이기도 하고요. 제 얘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신혼 초에 형님들에게 꼼짝 못하고 주눅 들어있던 때의 전 지금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사실 제 본성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활발하고 할 말은 당당히 하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던 제 본 모습을 찾게 돼서 정말 전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인생은 길지 않은데 왜 그렇게 형님들에게 주눅 들고 참으면서 살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형님들의 통제와 괴롭힘에서 벗어난 지금은 몸도 마음도 아주 가볍습니다. 남편도 온전히 제 편이고요. 다른 어떤 일보다 남편이 평생을 살아갈 동안 믿을 만한 내 편이 되었다는 것이 제일 이득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전 정말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남편과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제 글을 읽고 동서들이나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셔서 하고 싶은 말 하고 한번 콱 들이받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도 속은 편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